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 영테크 교육, 금융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결이고요. 저는 세무사 김동현입니다. 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세무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사가 어떤 직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세금을 신고하고 계산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그 잘못된 세금을 신고하셨으니까는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면 그 국세청에 불편을 표시하세요라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좀 세금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요즘 청년들이 또 관심이 많은 게 투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투자와 관련된 금융소득 그리고 금융투자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용어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금융소득이란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세법에서의 금융소득은 이자소득하고 네. 배당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일단 이자소득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네. 은행에 예치했을 때 받는 그 이자라고 네.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자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자본을 은행이나 다른 금융사들에게 네. 빌려주는 거죠. 돈을 맡기고 그거에 대해서 약속된 어떤 퍼센트로 대가를 받는 거, 그게 이자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금융소득에 들어있는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어떤 한 회사를 만들 때 주식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회사를 만들고 그 주식에 내가 얼마간의 돈을 넣어서 주식을 샀을 때 그 회사의 주인이 되거든요. 네. 그럼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만큼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회사의 주인인 각각의 주주에게 얼마씩 드릴게요 해서 받게 되는 게 배당이고 그거를 소득화한 게 배당소득이다. 저도 제가 주식을 조금 하는데 진짜 1년에 한 몇 번씩 문자가 와요. 배당소득이 입금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0점 몇 이렇게 되게 적게 그죠? 네네. 그렇게 들어오는 게 이제 주식을 샀을 때 들어오는 배당소득이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이랑 관련된 소득은 다 배당소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이고요. 주식의 산가격과 판가격의 그 차이, 그 부분은 주식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데 주식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도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배당소득과 함께 주식을 통해서 발생하는 두 가지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주식을 했을 때 이제 그 기업에서 배당하는 게 배당소득, 네. 그리고 내가 저렴한 가격에 사서 좀 높은 가격에 팔아서 시세 차익 얻는 네네. 거를 이제 주식 매매 차익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요 세무사님, 배당을 우리가 받는데 그건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현금으로 주는 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각각 지분율에 맞춰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주식 배당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배당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 네.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내는 거예요? 이제 요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보통 저희들은 총급여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총급여라고 하지 이거를 근로소득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로소득은 내가 받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내가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돈, 그거를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면 밖에다가 장사를 해서 물건을 팔아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 벌어들인 돈하고 내가 그 장사를 하는데 들어갔던 돈, 그 비용을 차감을 해서 계산된 금액이 사업 소득 금액이에요. 근데 금융소득도 그냥 금융소득이다라고 안 하고 금융소득 금액을 과세를 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소득 금액은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돈 전부가 네. 금융소득 전부가 금융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럼 잃으면요? 그게 좀 애매한데 네. 금융소득 자체가 네.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랑 배당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단지 투자 위험은 있죠. 그 두 개를
금융소득에 반영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빼주는 것도 없고 진짜요? 그냥 내가 받은 이자, 내가 받은 배당소득이 전부 소득 금액이 돼서 다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발생한 소득,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이제 어떻게 내는 거예요? 네. 크게는 세금을 이제 과세하는 방법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있고요. 그 분리과세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원천징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분리과세랑 종합과세, 네. 그리고 분리과세 안에 원천징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천징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그 회사를 다니면 급여를 받을 때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통장에 입금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원천징수예요. 먼저 떼고 주는 네네네. 거. 그래서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 이자를 줄 때 이자를 전액 주지 않고요. 네. 세금만큼 떼고 그 나머지 차익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자를 통장에 입금해 주거든요. 원래 받을 돈에서 세금을 떼는 행위. 그게 원천징수인데 그거는 금융소득에서도 발생하고 다른 우리가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소득에서 원천징수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뭐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14%와 지방세 1.4%에서 총 15.4%를 원천징수해서 떼고 나머지 차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냥 팔기만 해도 네. 그리고 배당이 들어올 때 네. 이미 그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네. 이미 세금이 제해진 그쵸. 원천징수가 된 금액이 네, 입금된다는 거죠? 네. 이자를 줄 때 1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15.4원을 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넣어준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명칭을 원천징수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쉬울 것 같은데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도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네. 그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국내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외 금융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안 하는데 네. 문제는 우리는 직접 외국 은행으로 받지 않고 우리나라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자금이 넘어오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 실상은 우리나라 은행을 통해서 받으니까 우리나라 은행을 통해서 받을 때 원천징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가 분리과세 그리고 원천징수 살펴봤었는데 네. 그럼 분리과세랑 종합과세는 또 어떤 걸 기준으로 또 구분이 돼요? 금융소득에서 이제 나오는 게 분리과세인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2천만 원까지는 뭐 따로 더 신고를 안 한다. 이제 그 말이 이제 분리과세를 쉽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합산해서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나는 그 금융소득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금융소득이 많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15.4%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불이 완료됐고 그 뭐 소득자도 더 이상의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그거랑 합쳐서 내년 5월 달에 같이 신고를 하세요라고 하는 게 종합과세입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소득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서 15.4%만 부담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뭐 억대의 금융소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2천만 원 그 금융소득자랑 똑같이 15.4%다라고 하면 그 저소득자들이 뭐야 나랑 저랑 똑같이 세금 내 약간 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40%의 세금을 내는데 은행이나 주식회사를 통해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만 낸다라고 하면 근로의욕도 사고 사업의욕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득일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똑같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팔잖아요. 네. 그럼 주식을 팔 때마다 모두 세금을 내는 건가요? 네, 주식을 팔면 네. 세금이 있어요.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비싸면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내가 거래하는 전체 금액, 뭐 1,000만 원어치 거래했다. 그럼 그 거래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내는 게 증권거래세가 또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 주인이 바뀌잖아요. 네. 이 주인이 바뀔 때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약속된 세율로 얼마를 내세요라고 하는 게 증권거래세예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면 약간 수수료 같은 느낌인 건가요? 뭐 그쵸,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가 받아가는 수수료?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거래만 해도 이제 세금은 내는. 네. 그러면 이제 주식도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잖아요.
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 정보가 많이 이제 공개돼 있고 그냥 다들 아실 건데 네. 뭐 제일 거래가 많은 코스피, 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벤처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코스닥, 그다음에 요즘에 나온 코넥스 네. 이렇게 그 국가에서 만든 주식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등록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요거는 이제 상장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 수많은 주식 회사들이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 회사들은 다 상장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을 상장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가 발행한 주식, 그거를 비상장 주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 주식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네. 가능하고 비상장 주식도 거래하는 곳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 달라요? 코스피, 코스닥 이런 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대주주만 네. 그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은 사실상 개인 회사처럼 조그만 회사들부터 되게 큰 회사까지 다 있는데 비상장 주식은 다 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주주가 아니면은 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은 지분율 1%, 시가총액 10억 그 기준에 미달하면 대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삼성전자 주식 팔았을 때 세금 뗀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증권거래세는 나옵니다. 왜 전체 거래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내니까 증권거래세는 나오는데 주식 양도소득세는 안 나와요. 대주주가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팔았는데 내가 양도세가 나왔어. 그러면 대주주예요. 그러면 주식 양도세도 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세율은 좀 어떻게 차등을 두는지 또 궁금해요. 그 이제 뭐 대주주는 세금이 과세되는 이제 과세 표준이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가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데 네. 그 과세 표준이 3억을 안 넘으면 20%, 그다음에 3억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25%, 여기다 추가로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거는 3억 미만 22%, 3억 초과분 27.5%. 그다음에 이제 뭐 비상장 기업에서 소액주주 그분들은 10%의 지방세에서 11%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 그리고 또 증권거래세도 네. 낸다고 했는데 주식 거래를 할 때 총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내는 건가요? 네네네. 전체 거래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 세율을 곱해갖고 세금을 내는데 이제 뭐 아까 수수료다 말씀하셨잖아요. 수수료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낮추려는 이제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좀 이제 법이 적용이 됐는데 근데 2023년부터 조금 낮춰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은 0.15%, 그 다음에 비상장은 0.35%, 이 정도로 낮췄어요. 좀 뭐 거래를 많이 해라, 세금을 낮춰줄게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세무사님 요즘에 또 해외 주식에 투자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나요? 외국 회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하면 해외 주식이고요. 해외 주식도 거래하면 세금이 있는데 해외 주식은 조금 사실 어려워요. 그 국가 간의 조세 조약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 주식은 조금 어렵지만 세금은 있다라고 먼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배당 관련해서요. 해외 주식에 배당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또 어떤 소득 세금을 내나요? 당연히 미국에도 배당 소득에 대한 그 세금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15%의 배당 소득을 내요. 우리나라는 아까 14%라고 했잖아요. 지방세까지 해서 15.4%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 미국의 배당 소득세가 높아서 미국에서 배당 소득세를 내고 오면 한국에 추가로 더 걷지는 않아요. 대신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10%거든요. 그럼 우리는 14%니까 4%가 차이가 나니까 그 4% 차이 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4.4%를 추가로 더 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해외 주식 세금 이제 어떻게 납부하면 될지 그리고 또 주의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직접? 네네네, 신고해야 되는데 그 직접 자기가 해외 계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다 이렇게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계좌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증권사에서 그 신고 때가 되면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귀하는 250만 원이 넘어가서 해외 주식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잘 모르실까봐 증권사에서 연락이 가고 보통 증권사랑 연계되어 있는 세무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의뢰가 돼서 그분들이 대리로 신고를 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 뭐 외국계 회사로 받는 스톡옵션
그런 거는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세무사를 선임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되시면 증권사에서 연락을 할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제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해당 증권사에서 세무사분들이 네.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스톡옵션 같은 경우나 또 개인적인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세무사분들을 직접 컨택해서 또는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된다. 네, 네, 오늘은 금융투자와 세금 네. 함께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됐고 키워드들이 진짜 쏙쏙 들어왔거든요. 저도 이제 좀 막 알아가는 단계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테크 금융투자와 세금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